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급 국가직 대비 특강 행정학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특강의 주제는 최근 우리 행정학에서 7급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죠. 과거에는 출제되지 않았었던 출제와 비출제 경계 영역이 있어요. 이 경계 영역이 과거에 아주 난이도가 어려웠을 때 가끔 출제되다가 최근 한 7, 8년 동안 거의 출제되지 않은 영역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 작년부터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주요 법령과 함께 이런 경계 영역을 짧은 시간에 우리가 타이트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강 자체가 들은다고 해서 행정학 전반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주제가 뭐다? 경계와 비경계. 그러니까 출제의 그 중간 영역이죠. 어려워서 출제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그 영역. 그 최근에 다시 보아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주제는 총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원, 주요 법령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주요 법령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어 보게 될 겁니다. 좀 타이트하게 빠른 속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원이죠. 주요 법령에서 우리가 국가공무원법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조에 있는 용어들이죠. 이 용어들은 법조항에 있는 용어들입니다. 이 조항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이 숙지하는 영역은 주로 출제되는 영역이죠. 이건 경계 영역은 아니죠. 근데 뭐 한다? 여러분들이 암기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직위죠. 직급이죠. 정급이죠. 이런 건 전부 다 직위불조와 관련된 거죠. 직위라는 건 뭐예요?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하는 거죠. 간단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가 직이다? 강남경찰서장 총경 홍길동이라 그랬을 때 이게 직이죠. 강남경찰서장이 직이고 총경은 계급이죠. 홍길동은 사람인 겁니다. 이게 직이에요. 그러니까 직이란 한 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입니다. 직급이죠. 뭐가 직급이다? 직급이라는 것은 이거죠. 우리가 직위불제에서 이게 직군이라 그러면 이게 직렬이 되는 거죠. 이게 직렬이었을 때 이 직렬 내에 또 다른 뭐하다? 직류가 있는 거죠. 직군, 직렬, 직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간결하게 표현해보면 직류가 있고 직류의 합이 직렬이고 이 직렬이 이렇게 직군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때 직렬이란 또는 직급이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먼저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직류, 직렬, 직군이 나온다 그러면 그럼 직급이 있죠. 그 다음에 등급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뭐가 직급이다? 직급. 이게 직급인 거야, 이게. 직렬이죠. 동일한 직렬 내에서 직렬에서 책임도와 곤란도가 같죠. 그러니까 직위분리제는 직무의 종류가 동일하다는 것을 직렬까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직위분리제는 뭐한다? 직렬 내에서만 인사이동이 가능한 인사행정 제도죠. 그래서 직급은 종류도 유사하고 뭐도 유사해야 된다? 책임도 곤란도도 유사한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직급, 직무의 종류, 곤란도,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군.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직급, 종류, 곤란도, 책임도가 다 유사한 직위군을 직급이라 그러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직렬이죠. 직렬은 종류는 유사하죠. 책임도와 곤란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이죠. 종류는 유사하지만 책임도와 곤란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직렬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직류는 동일한 직렬 내에서 행정 직렬 내에서 더 동일한 직무의 군이죠. 행정 직렬 내에서 일반 행정 직류가 있고 교육 행정 직류가 있고 그러는 거죠. 정급이라는 것은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 등급에 배정하는 거, 이렇게 배정하는 것을 정급이라 그러는 겁니다. 강임이라는 거죠. 한 계급 아래로 내리는 것이 강임이에요. 근데 차이점은 강등과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강등은 징계 1 유형으로서 한 계급 아래로 내는 거고 강임은 징계가 아닙니다.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단계 아래로 내리는 것은 똑같은데 강등과 강임의 차이점보다 강등은 징계인 거고 강임은 징계가 아닙니다. 전직은 뭐예요? 직렬을 담당하는, 직렬을 달리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직렬을 변경시키는 것을 뭐라? 전직이라 그러는 겁니다. 직렬을 변경하는 게 전직인데 이때 전직의 논점이 하나가 있죠. 전직 시험에 3회 불합격하면, 전직 시험에 3회 불합격하면 직권면직 사유가 됩니다. 전보죠. 보직을 변경하는 겁니다. 같은 직급 내에서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의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말합니다. 직군이죠. 직렬의 합이죠. 직렬의 합을 직군이라 그러는 겁니다. 직렬이죠. 종류가 유사하고 책임도 곤란도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합니다. 다시 종류는 유사하죠. 하지만 책임도와 곤란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직렬. 직류는 같은 직렬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합니다. 직무 등급은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의 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봅시다. 이게 지금까지 독자적인 문제로 출제된 적이 없어요. 직무 등급은 곤란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의 군. 직무 등급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는 전부 다 뭐다? 국가공무원법의 법률상의 개념입니다. 아주 자주 빈번하게 출제됩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뭐 한다? 외우려는 강한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안 외우신 분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는 뜻이고, 직무 등급은 반드시 다시 한번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예군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경계 영역에 있는 거죠. 이걸 반드시 기억하자는 겁니다. 앞에서 이것은 국가공부, 이 조항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숙지가 안 된 사람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고, 이걸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83조 2조 징계 및 징계 부과금 부과 사유 시효입니다. 시효죠. 징계 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그러니까 징계 소멸 시효는 먼저 3년이라는 겁니다. 3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못한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면 징계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징계 소멸 시효는 몇 년? 시효는 3년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징계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단 A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8조 제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입니다. 그러면 이 78조 2항 제1항 각 호가 뭐냐면 공금 등을 횡령한 경우예요. 공금 등을 횡령한 경우.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 머리 정확하게 징계 소멸 시효는 몇 년이다? 3년이다. 단 공금 등을 횡령했을 때는 5년이다. 반드시 출제된다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쯤은 나와야 됩니다. 징계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원칙은 3년인데 공금 등을 횡령했을 때는 5년이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명 이 법률을 김영란법이라 그러는 거죠. 이 법률을 김영란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부정청탁이죠. 이 기출 문제죠. 부정청탁을 보는 것과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 것 기출 문제입니다. 법령을 위반한 건 부정청탁이에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닌 거죠. 그러면 금품 시험이 나왔죠. 좀 이따 우리 다시 볼 겁니다. 어디까지를 금품으로 하느냐. 그 다음 금지에 관한 법률이죠. 근데 금했죠. 그럼 위반하면 벌칙이 규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이 법률, 일명 우리가 뭐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률에서 이게 안 나온 거예요. 금지시 법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벌칙 조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333 원칙이면 333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케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는 뭐한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아주 독특하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는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양벌 규정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자를 벌한 후에 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가하는 겁니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주의를 다했으면 그러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뭐 양벌 규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갑돌이가 A 부서 공무원입니다. 뭐 갑돌이가 위반을 했죠. 그럼 갑돌이가 뭐 한다? 벌칙을 부과받습니다. 예컨대 갑돌이가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럼 뭐 한다? A 부서도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습니다. 이걸 양벌 규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아주 독특하게 뭐 한다? 양벌 규정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33,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 출제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남은 게 이거예요. 나올 수 있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혼란을 겪으면 안 되거든요. 어떤 것과 혼란을 겪으면 안 돼요? 봅시다. 조례입니다. 조례. 조례는 첫 번째,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을 합니다. 언제 제정한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가 있죠. 조례로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벌칙을 규정할 때는 조례로서 권리를 제한한다, 의무를 부과한다, 벌칙을 규정할 때는 법률의 이임이 있어야 됩니다. 법률이지 법령이 아닙니다. 법률의 이임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뭐 퍼펙트하게 지금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국가직 7급을 앞둔 수험생들은. 그럼 여기에서 논란이 있죠. 조례로서 벌칙을 규정할 때는 오케이? 법률의 이임에서 벌칙을 규정할 수 있는데 조례에서 벌칙을 조례죠? 과태료 얼마야? 조례로서 벌칙 규정할 때는 과태료가 1,000만 원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김영란법과 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조례로서 부과할 수 있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머릿속에 혼동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혼동을 하면 안 되고 조례는 반드시 뭐한다? 법률에 이임이 있었을 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조례가 아니잖아요.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오케이? 이것과 이것이 연계된 게 아니라 금액에서 혼동을 일으키지 말라는 겁니다. 1,000만 원 여기 3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것처럼 경조사비는 얼마를 해야 되느냐 또는 선물을 얼마를 해야 되느냐 이게 2018년 1월 17일 왜 바뀐지는 아시죠? 명절을 앞두고 우리나라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 개정이 됩니다. 그 개정 내용이죠. 이미 한번 출제가 됐죠. 이미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한번 봅시다. 음식물이죠.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합니다. 3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3만 원까지는 금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케이, 3만 원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죠. 이번 경조사비죠. 축의금, 조의금은 5만 원. 오케이. 다만 원칙이 5만 원인데 다만 여기는 3만 원이죠. 다만 축의금과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과 조화는 10만 원으로 합니다. 원칙은 5만 원인데 화환과 조화는 10만 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물이거든요.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물 제2호 그렇죠? 요거죠. 요거하고 이거하고 요것이 제외되는 거죠. 요게 제외되는 거죠.
제한 일체의 물품을 선물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선물에는 뭐가 안 들어가요? 얘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금전과 유가증권은 현금처럼 보는 거죠. 현금으로 보는 겁니다. 일체 물품입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 5만 원이다. 그러니까 선물은 원칙적으로 5만 원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5만 원까지를 금품을 안 봅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번에 개정된 게. 다만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1항에 따른 쉽게 말하면 농산물이에요. 또는 뭐한다? 농산 가공식품입니다. 근데 어떤 가공식품?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하는 제품만 농산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햄 세트가 있는데 돼지고기가 뭐한다? 20%밖에 안 들었어. 그러면 이건 농산물로 안 봅니다. 그거 10만 원짜리 하면 이 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했을 때 우리나라 농축수산물이 뭐 50% 이상이 가미된 것만 가공식품도 농축산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원칙은 5만 원인데 뭐예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이 50% 이상 포함된 가공식품은 10만 원까지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근데 문제를 깠을 때가 문제거든요. 문제를. 그래서 이게 나와요. 법조문에. 법조문에 이게 나옵니다. 봅시다. 1호, 2호 본문 단서 및 제3호의 본문 단서의 각각의 가격의 범위는 각각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얼마 이하로 한다. 그건 합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다시 한번 봅시다. 축의금, 조의금과 같은 호, 같은 호 단서의 화한 조화를 합계 받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조사금 5만 원이 원칙이잖아요. 원칙이 5만 원인데 예외적으로 뭐 한다? 화한과 조화는 10만 원까지도 된단 말이죠. 그렇죠? 농산물, 이랬죠? 같은 호 단서 또는 농산물, 농수산 가공식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합니다. 이게 뭘까? 이 경우 가액의 범위는 10만 원으로 하되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분서 또는 가액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거 하나만 갖고 열어봅시다. 10만 원이죠. 원칙은 5만 원인데 경조사비는 화하는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현금 5만 원과 하한 3만 원은 된다 안 된다? 이건 되는 거예요. 10만 원 안 넘으니까. 그러면 현금 6만 원과 하한 3만 원 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현금 5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다시 한번. 그러면 현금 5만 원과 하한 6만 원은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왜? 총액 10만 원을 초과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법은 각각을 넘어서도 안 되고 합한 것을 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현금은 무조건 원칙은 5만 원이네. 우리가 원칙은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내는 거예요. 쌀을 갖다 주지는 않잖아요. 결혼식 축의금을 현금으로 내는 거지. 원칙이 현금이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화합만 10만 원까지를 인정해요. 그러면 원칙 현금으로 낼 때 이 5만 원 넘으면 안 돼요. 그러면 현금과 하한을 더해서 뭐 한다? 10만 원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금을 10원도 하지 않은 사람은 뭐 한다? 하한을 10만 원짜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바로 이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하나 이 단어를 가지고 해석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밑에도 똑같거든요. 농산물도. 그러면 원칙이 5만 원이니까 5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돼요. 현금 6만 원은 안 된다는 거죠. 현금 5만 원과 화한 5만 원은 돼요. 그러면 현금 1만 원과 한 9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외적으로 할 때는 그냥 뭐예요? 화환을 할 사람은 10만 원까지는 하고 현금 할 사람은 5만 원까지 하라. 이런 이제 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원칙과 예외 조항을 다 같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농산물도 뭐다? 선물도 원칙은 5만 원인데 농산물은 10만 원까지다. 오케이. 근데 합산한 것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합산한 것이. 뭐? 원칙 5만 원이죠? 그럼 5만 원과 5만 원은 되는 거야. 10만 원. 근데 합산했을 때 10만 원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고 화합만 했을 때 10만 원까지란 뜻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써져 있는 거죠. 과연 여기까지도 나올 수 있는가? 이번에 우리 9급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이중정답이 됐었죠. 왜 이중정답이 된 거예요? 이중정답.
현금을 제외하고 있는데 현금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제 이중정답이 됐었던 거죠. 이중정답이 됐었는데 국어 시험 문제처럼 합산한 것을 빼고 원칙을 물어볼 확률이 큽니다. 근데 예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합산해서 넘어가도 안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일반적으로 옴부즈만과 비교하는 것을 안다는 전제에 다루지 않습니다. 그거. 국민권익위원회와 옴부즈만의 관계는 다루지 않고 이 법조문만 다룹니다. 조사기간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 이내? 60일 이내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연장 사유 및 연장 기한을 통보해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 뭐다? 60일 이내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간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모든 것을 종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60일 이내를 좀 기억하셔야 되고 72조 감사청구권을 보면 이거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봅시다.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재해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국민들이 감사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정리 한번 하고 합시다. 국민감사 감사원에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민감사. 주민감사는 누구한테 청구하냐는 거죠. 시군구의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청구합니다. 그러면 시도의 업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시군구의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청구하는 거고 시도의 업무는 주무부 장관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건 주민감사죠.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의 업무는 주무부 장관에. 그럼 국민감사는 누구? 감사원에 청구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로 자꾸 나오냐면 이 지문이 이 법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를 청구한다. 그래서 틀린 지문 낸단 말이에요.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걸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정보업무평가 기본법입니다. 우리가 5조부터 한번 봐봅시다. 5조부터 한번 쭉 보시면 정보업무평가 기본법 자체평가위원은 민간요인 3분의 2이다.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한다. 이런 걸 지금 다루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전부 다 안다는 전제하에 보는 겁니다. 성과관리 전략계획이 있죠. 한번 봐봅시다. 중앙행정기관의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해 당해 기관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 이것을 뭐라? 성과관리 전략계획이라 그래요. 봅시다.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장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의해 관련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장기 계획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죠. 중앙행정기관의장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당해 기관의 임무, 전략 목표 등을 포함하여 최소한 몇 년? 3년 만에 한 번씩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봅시다. 중앙행정기관의장은 성과 전략 계획에 기초하여, 그러니까 이거에 기초해서 무엇을 한다? 연도별 시행 계획이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략 계획에 입각해서 시행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중앙행정기관의장이 한다는 거죠. 성과관리 전략 계획에 입각해서 성과관리 시행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당해 기간 업무, 목표 등을 해서 만다. 얘도 역시 3년마다 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봅시다. 만약 우리가 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전략계획에 입각해서 시행계획이 나와야 돼요. 전략계획에. 시행계획이 전략계획보다 먼저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이는 건데, 이게 장문의 지문에서 시행계획에 입각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틀린 지문이 된단 말이에요. 전략계획에 입각해서 시행계획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상위 계획이 3년마다 수정되죠. 그러면 하위 계획도 당연히 3년마다 수행되거든요. 근데 왜 얘가 3년만일까요? 이거보다 더 상위 계획이 뭐예요? 바로 이거거든요. 정부 업무 평가 기본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정부 업무 평가 기본 계획은 뭐예요? 국무총리가 3년마다 수립한단 말이에요. 정부 업무 평가 기본 계획은. 국무총리는 의원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부 업무의 성과 관리 및 정부 업무 평가에 관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 업무 평가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오케이. 3년마다 수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국무총리가 정부 업무 평가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합니다. 이게 되면 각 이거에 입각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세우는 거고, 이걸 입각해서 뭐 한다? 다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전략계획이 나오면 시행계획을 합니다. 오케이. 이런 컨셉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런 컨셉으로 되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3년마다 국무총리가 정부 업무 평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입각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